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펌핑하기 위한 트리거가 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음. 하락한 다음에 상승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대세 상승 전에는 항상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큰 부자들이 태어나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대세 사이클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연말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장기적으로 좋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님, 데니월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은 8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인데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되게 안 좋죠. 네, 지금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루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이 라인은 네네. 안 깼으면 좋겠다고 한 게 5만 7천에서 5만 8천 이 라인이었는데요. 네.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음, 깨고 여기를 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저점 자리까지 지금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깨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깼다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죠.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게 N자로 쭉 빠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엄청나게 급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원웨이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8월 5일인데요. 코스피 국내에도 코스피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지난번 8월 2일 날에도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원유값도 지금 폭락을 하고 글로벌하게 지금 되게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요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하나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이거 왜 뭐야 왜 빠지는 거야 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미국발 경기 침체입니다. 뭐 RA 공포라고 하죠. 리세션의 공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4.3%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2년 이후로 가장 높게 나온 실업률이고요. 실업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샤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샤머의 법칙이 뭐냐면 여기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저점이죠. 가장 낮았던 때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다. 이거를 뭐 샤머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샤머의 법칙에는 부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미국 경기가 약해지고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걸 억제하기 위해 뭐 잠수함을 급파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과연 미국이 이걸 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꽤 많이 쌓였단 말이죠, 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해리스랑 트럼프인데 지금 해리스가 또 예상외의 선전, 뭐 컨벤션 효과로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트럼프는 이제 코인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이 이제 우세하게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크립토에 좀 안 좋은 영향. 네 번째는 점프 트레이딩이라는 그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을 이제 지금 지난달 25일, 7월 25일이죠. 그때부터
약 6만 6천 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입금해가지고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장이 오거나 강한 단기적인 충격이 오면은 이런 것들은 항상 등장하긴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는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대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운트 곡스가 풀렸는데 이 물량이 일부 풀렸는데 이게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걸 홀딩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그걸 또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요인 중에 세 개는 미국에 기대어 있는 요인들이에요. 보면은 1번 미국이죠. 2번도 사실 뭐 미국에서 어떻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면은 완화되거나 뭐 더 격화되거나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도 미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떤 특정 요인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미국에 좌지우지되는 대외적인 영향이 지금 워낙 강해져 있고 그것이 코인뿐만 아니라 뭐 원유, 채권,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이걸 다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요인 하나를 보고 그 요인이 괜찮아지면은 좋아질 거야. 이걸 예측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우리 리스크 관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을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감내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기 이렇게 좀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후 이야기들은 좀 대화를 나눠보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네시스 파산 물량도 채권자 상환이 하필 또 주말에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좀 겹치면서 그 물량이 적지 않았더라고요. 한 음, 15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한 2조 정도. 물론 채권자들이 받자마자 상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세일 때에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예. 영향도 좀 겹쳤던 것 같고. 근데 음, 이거는 코인 시장에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음. 말씀하셨듯이, 뭐, 나스닥에, 코스피에, 지금 모든 자산들이 좀 다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처음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니월드님은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되게 안 좋죠. 네. 아까 전에 그 하루님이 대부분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으면 하나가 이제 음, 그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있거든요. 아, 네네. 음,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발점 같은 게 되는 것 같은데,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그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없었잖아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그 엔캐리, 그러니까 엔화를 대출 이자가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음, 근데 그 규모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규모는 4조 달러인데 네. 거기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해지 자금도 같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레버리지가 총 하면 한 20조 달러 정도 될 음, 것이다라고 이제 음,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추정이니까. 그래서 네네. 저 정확한 규모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엄청난 규모죠. 그 엄청난 규모의 저 트레이딩 자금이 그 어떤 뭐 청산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저게 결국에 시발점이 돼서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경기 침체 플러스 어떤 환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저게 한번 터지면 진짜 세계 경제가 뭐 세계 경제 공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가 더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음, 네.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근데 그 공포가 생기면 시장은 또 급격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금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것들이 다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죠. 음, 근데 뭐 어떻게 음. 손볼 수 없는 약간 그 일본이 그 금리를 조금 올렸잖아요. 근데 올린 걸 이제 더 네, 이상 맞아요.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동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많은 트레이딩 자금들에게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어서 큰 자금을 뭐 트레이딩하거나 이런 기관들은 저런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뭔가 시장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안 걸려 있으면 음, 예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미국만 이제 미국의 이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이제 좀 가는 음,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감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동작한 것 같고 그래서 음, 저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앞으로의 어떤 뭐 이거는 코인뿐만 아니고 사실 코인 주식 부동산 뭐 전체 세계 맞아요. 네. 경제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굉장히 좀 안 좋은 리스크죠. 네, 이미 좀 시장 공포를 여러모로 되게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파월은 7월 말에 금리 50bp 인하는 없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제 벌써 네, 50bp 인하가 더 네, 높게 나오고 있죠. 뭐 한 맞아요. 70% 가까이 네. 네.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고 0.5% 떨어질 거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진작에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지 왜 안 내리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음, 접근했냐. 이거에 그러게요. 대한 비판도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 한 것 음, 같고 연준을 좀 많이 원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네, 엔캐리를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음, 그거는 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뭐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두 번 인상했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음, 0.25%였는데 네네. 일본이 한 번 인상해서 0%. 여기까지는 뭐 큰 음, 충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한 번 더 인상해서 0.25%가 되면서 지금 충격이 세게 오긴 했거든요. 음, 근데 맞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0.25%라는 절대치를 보면 숫자가 높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0.25%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데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그건 조금 다른 게 그 네. 0.25%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네. 그게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음. 그게 다 손실이거든요. 트레이딩 네네. 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내야 리스크, 되니까. 예, 이자를 내야 되고 무이자로 그냥 무이자로 계속 트레이딩 자금 쓰다가 갑자기 이자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무이자 가지고 뭘 했냐면 다 미국 국채 같은 거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 무손실의 무위험의 트레이딩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암호화폐 트레이딩에서 그 차익 거래 같은 거죠. 차익 음. 거래는 무손실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네. 차익 거래 팀인데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개인은 네. 못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차익 거래하는 팀은 계속 수익이에요. 100%. 그러니까 음, 그걸 계속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차익 거래 같은 거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0.25%만 올라도 더 이상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음. 그게 이제 레버리지까지 쓰면 이제 그 과도하게 청산이 일어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작지만 이게 리스크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엮여가지고 뭔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시발점을 줄 수 있는 음, 그러한 어떤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인 거죠. 그래서 저게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저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항상 큰 침체 왔을 때 뭐 작은 뭐 부동산 레버리지 상품으로 음,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요인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리스크를 좀 감지하고 시장이 좀 물량을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어찌됐든 좀 확정이 거의 음.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맞아요. 0.25% 인하를 다들 보고 있었는데, 이제 0.5% 맞아요. 인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네. 지금 M2 통화량은 이제 또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수치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금리 인하가 되고 만약에 유동성이 풀리면 그 단적으로만 보면 1차원적으로만 보면 코인의 호재이긴 한데
맞죠. 예. 이게 네, 그렇죠. 경기 침체랑 네, 연결되어서 사실 공포가 오면 심리가 굳으면 뭐 백약이 무효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음,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 침체 우려나 아까 음, 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음, 회수되고 요런 것들이 가장 위협적이긴 한데 반면에 음. 이제 이 위기만 지나가면 항상 그래왔지만 아까 하루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도 위기가 오고 나서 돈을 마구잡이로 푸니까 네. 코인은 엄청나게 펌핑하게 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펌핑하기 위한 이제 트리거가 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음. 하락한 다음에 상승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대로 그냥 쭉 꺼질 것인지 이제 아니면 좀 충격을 세게 받고 앞으로 크게 오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의견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산 시장에는 100% 호재가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려보거나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뭐 이제 뭐또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을 더 봐야겠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중앙 정부에서 금리 인하가 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걸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위에서 저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리스크들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경기 침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세냐, 금리 인하해서 풀리는 돈의 힘이 세냐, 이거의 파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주는 데미지가 50이라고 할게요. 근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주는 회복력이 50이면은 똔똔이니까 그냥 가격은 동일하게 가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이게 30으로 낮아지고 뭐 금리 인하는 똑같이 50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의 그 회복력, 경기에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의 힘이 더 세니까 그러면은 자산 시장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쟁이 진짜 발발했다. 리스크가 아니라 막 미사일, 헤즈볼라 미사일 쏘고 뭐 이란 이스라엘로 격발됐는데 막 그 주변의 동맹국까지 막 참전을 한다 그러고 그럼 경기 침체가 50이 음, 아니라 100이 되겠죠. 이 위험도가. 그러면 금리 인하 50으로 안 되겠죠. 그럼 따라 붙겠죠. 금리 인하 50bp로 안 된다. 뭐 100bp 하자. 실제로 코로나 때 그렇게 했죠. 100bp 하자. 이런 식으로 이 둘의 파워 게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라며. 근데 가격 왜 이래? 그러면은 음, 이 반대를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왜 했고 그 요인이 지금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반대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금리 인하는 지금 아직 뭐 25bp에서 50bp를 올리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약간 한 20에서 한 30 정도 뭐 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힐. 경기 침체는 지금 한 50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거인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이런 뭐 독일 정부 매도한다 또는 뭐 마운트 곡스 매도한다 이런 위험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고통에 익숙해지고 그다음 대외 경제 같은 거는 이거에 맞춰서 또 다시 올립니다. 그뭐 돈을 푼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시로 그냥 뭐 이번에 파월이 0.5% 인하하겠다 하면은 또 시장은 그거에 환호하면서 급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세 상승 전에는 항상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위기는 항상 큰 부자들이 태어나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대세 사이클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연말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장기적으로 좋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데니월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리스크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뉴스인가 아니면 진짜 경기 침체인가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뉴스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1차 반영이 됐고, 그래서 그 가격을 반영했는데, 근데 실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아직 뭐 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거는 또 다르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도 사실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게 물론 좀 단기적으로 또 뭐 반등도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이라긴 관점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3개월 정도? 요 정도 시기에서는 장이 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긴 좀 힘들고 3개월 정도는 뭐 그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반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금방 좋아질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은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하고 대선에 결정하고 그리고 그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하고 어떤 금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또 여전히 시장은 그런 어떤 뉴스에서 가격을 떨어뜨렸다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그 중동발 전쟁이죠. 이것도 계속 어떻게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도 이제 막 또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이 좀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음, 좀 시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좀 악재들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또 어떤 시장은 또 급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이실까요? 네네네, 아직은 지켜보자. 알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네네네, 지켜보자. 아직은 좀 어렵다. 좀 지켜보자. 네. 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상승장 더 이상 없이 3월 14일을 최고점으로 해서 이번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네. 저는 사실 최근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기존 어쨌거나 전고점 다 돌파했고 네. 그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이 오긴 올 건데 그 조정이 그냥 단순히 차트로 조정이 오는 건지 이런 외부의 악재들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건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외부 변수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것까지는 전 예상은 못 했는데 이런 변수가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은 있지만 음, 그렇지만 이런 악재들도 결국엔 다 지나가긴 합니다. 결국에 다 지나가고 가격이 또 뭐 폭락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음, 그 비트코인 자체는 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사이클상으로 폭은 다르겠지만 우상향한다는 데는 이제 기본적인 그 관점은 변함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저는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예상은 못했죠. 이런 어떤 외부 악재는 네. 예상 못했는데 요게 조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 외부 요인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하루님도 그렇죠. 지난번과 지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블랙스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블랙스완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예. 봤던 것들이고 새로운 이슈도 사실 뭐 보이는 거는 이건 새로운데 싶은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소 과민 반응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제 음,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두려워할 일인가? 지금 뭐 차트나 시세를 보면 두렵지만 그냥 뉴스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가격이 일정했다고 보면 아무도 공포를 안 느꼈을 그런 뉴스들이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뉴스가 사실 없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된 게 저는 좀 의외예요. 제가 뭐 투자 경험이 짧아서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2022년에 생겼던 악재들은 진짜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바이낸스급 네. 정도 되는 FTX가 망해버린 거고, 뭐 바이낸스급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두 번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다음인 거래소인 FTX가 망하고, 뭐 음, 시총 5위까지 올라갔었던 루나가 망하고, 막 음, 그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온 그런 엄청난 하락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진 뉴스는 음, 사실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뭐 한두 달 이내에 다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 이게 진짜야? 하는 게 나올까 봐. 음, 늘 사실 투자라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예, 음, 블랙스완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직 뭐 블랙스완이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은 안 음, 들거든요. 아,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구나 하는, 큰일 났는데 좌절, 약간 이런 느낌은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공포만 시장에 좀 가득한 상태죠. 뭐 증시 자금이, 코인 자금이 특히나 좀 공포가 많이 세게 들이온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났을 때 이 공포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한 5만 2천 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만약에 8만 달러를 한 뭐 8월이나 9월에 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지나고 놓고 보면, 아, 이때 내가 왜 안 샀지 싶을 정도로 진짜 별게 없는 이슈들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네, 네, 상태로 네, 아무 일도 없이 한 달 있다가 8만 네. 달러가 됐다고 치면, 이때 왜 그냥 시장이 공포고 아무 일도 음, 없었는데 내가 음, 왜 안 샀지 싶을 음, 만큼.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을 때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렇지만 아직은 상승장 사이클 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할 생각인데, 뭐 이미 6만 달러 정도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미 매수할 건 다 들어갔어요. 네, 그 음, 뒤로 더 빠지는 건 뭐 이제 온몸으로 맞으면서 가야 되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뭐 무서우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진 않지만, 시드는 이미 다 투입됐고, 일단 뭐 저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밖에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비자발적으로 계속 시장에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두렵죠. 네. 갑자기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내일 갑자기 또 호재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뭐 한 6만 7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좀 고민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덜어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음, 같은데, 음,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파는 거는 좋은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고 계시다면 데니월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보면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시장에 참여 중이신 거라면 비트코인이라는 네, 코인 특성상 언제든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일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25%가 빠졌더라고요. 7만 달러를 찍자마자 25%가 빠져서 5만 2천까지 빠졌는데,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되게 맞아요. 좀 두려운 상태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락이 끝난 거냐? 저도 그렇게 음, 보진 않거든요. 얼마든지 더 음, 빠질 수 있으니까 상승하더라도 더 빠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위험한 때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된 게 전혀 없다 하면 저도 관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제 선택입니다. 홀딩? 네, 저는 그냥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약간 달라서 재밌는데요. 저는 오늘 더 샀습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오늘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되게 지금 되게 많이 이거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어요. 네, 네. 네, 이더리움이 여기 가장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차트 보면은요, 이 빠졌어요. 바이낸스고 그냥 거래량에서도 압도적으로 표시가 네, 되죠. 예, 네. 여기 보시면은 한눈에 띌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음, 있고, 네, 뭐 왜 샀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 라인이 오면은 더 사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네. 2300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인 시작 가격입니다.
음, 요 가격이 오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횡보해서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이게 단타에서 많이 적용되는 기법인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거 참고로 1시간봉입니다. 이건 이게 마지막에 분출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길이가 엄청 음, 커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2200에서 2300 사이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 사고 있다가 2200과 300 사이에서 산 이유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일까요? 네, 거래량이 음, 터지기도 했고요. 그 사는 위치도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그 아, 기존에 보고 있던 매물대 자리까지 도달을 음, 해야 됩니다. 노리고 그래서 있던 수준이 와서 네,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몇 가지 더 이렇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원웨이로 빠지면은 더 좀 선호합니다. 그런 상황을. 어, 음, 음, 일봉으로 봐도 원웨이고 네. 1시간으로 봐도 전혀 여기서 반등 살짝 주고 더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선호하고 있고, 예.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올 때마다 계속 늘려나가고 여기서 매수한 거는 계속 무한정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기 전인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아래서 잡은 거는 매도해서 덜어냅니다. 이런 네. 식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오늘 음, 좀 특히나 큰 폭으로 음, 갑자기 음, 쏟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물량을 뺀 것 같은데, 음, 그 덕에 이더리움은 사실 좀 되게 저가 매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면요. 이게 사실 이게 그럼 ETF 자금이 들어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나 급하게 지금 고점에서 재면은 거의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뭐 계속 늘상 이제 포지션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전체 포지션의 80% 지금은 8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80% 이상 가져가고 있고 계속 음. 계속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그 유독 이더리움만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이제 모르겠어요. 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혼자 여러 가지 뭐 가설은 그려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려보고 있는 가설은 항상 뭔가 새로운 신규 자산에 큰 돈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네. 한 방향으로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을 죽이고 가는 듯한 느낌을 시장에서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ETF 기대감이 나오면서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되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기관이나 트레이딩 집단들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런 물량들을 정리하고 가려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그런 가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올해 최고치를 최고치. 네. 경신했더라고요. 네. 58%가 넘어섰더라고요. 네, 여기 네, 그러네요. 예. 최고치가 58이 살짝 넘었는데, 음, 근데 우리가 기대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은 사실 이런 게 음,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 올라서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예. 다 같이 빠지는데, 음. 이더가 빠지면서 58%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 상태에서 또 음.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주면 또 60%까지 찍을 음,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이게 도미넌스가 보면 급락할 때도 전체 시장 급락할 때 네. 알트들 쭉 빠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그쵸. 도미넌스가 갑자기 오르면 딱 두 음, 가지인데 급락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트 그냥 급등. 오르는 거죠. 근데 음, 지금은 전체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유달리 비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는 알트 쭉 다 빠지면서 알트는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거기는 자금들 다 음, 빠지면서 비트도 같이 빠지면서 도미넌스 올라가는 거죠. 음. 이게 비트 이더 빼고인가요? 아더스는 뭐죠?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발트, 자발트의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11위부터 나머지 코인들의 음,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솔라나는 이더에 비해서는 차트가 아직 덜 무너졌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솔라나하고 톤이 지금 좀 덜 무너졌어요. 네. 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무너진 것 같고. 예, 얘네 마켓 점유율은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아직 이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죠. 음, 여기까지 올라가서 버티는 단계고 이더랑 보시면은 완전 이더는 다르죠. 예, 아예 예, 이제 예. 하방으로 꽂히고 있고 예, 톤도 얘도 이렇게 예, 뭐 예, 이더는 지금 여기서 아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예. 톤은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이게 저도 오늘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하락이 가속화되는 게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시감이라고 하죠. 야, 이거 어떤 느낌, 이거 예전에 받았던 느낌인데 이게 한 3, 4년 전에 생존을 걸고 트레이딩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시기가 여기였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가정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기 요 라인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기억에 남을 만한 시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되게 빠르게 많이 하락을 하고 저는 이 자산 시장에 큰 손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이 뒤에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코로나조차도 어떤 기획된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그냥 대세 상승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단기적인 엄청난 하락을 주고 나서 출발시켰단 말이죠. 이 뒤에.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숨, 진짜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64%를 뺐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견디고 여기서 이 수많은 하락과 상승을 다 견디고 여기서 죽어가지고 이 뒤에 대세 상승을 못 먹은 수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도.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블랙스완으로 번질지 않을지는 저희는 알 수 없죠. 미래는. 그렇지만 저희가 마침 지난주에도 투자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위험을 네. 굳이 않으면서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견디면서 계속 나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락이 마이너스 64%였잖아요. 이 정도로 악랄한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사실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네. 요인들의 변수가 어떻게 음, 커지느냐가 좌우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뭐 전쟁이 이제 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 침체의 확률을 높이는 지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계속 발표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이 그렇죠. 도미노처럼 번져가지고 주식이나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가 실물 경기에도 타격을 주기 음, 시작한다면은 뭐 그러지 못하리란 법은 없겠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은 그냥 약간의 뉴스인데 저게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에 계속 던져지면서 그러면 이제 뉴스들은 좀 더 팩트를 근거로 또 던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들을 투자자들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음, 그러면서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산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그럼 이제 큰 자금들은 지금이라도 도망쳐야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빠지겠죠. 그게 이제 도미노처럼 다 계속 빠지면 이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에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이슈가 없는데도 네. 뉴스가 가격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다 끝났을 때는 돌이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음,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시장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계속 체크는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불과 2주 전이거든요. 이 네. 전전 코스다 때 어떤 촬영을 했었냐면요. 그때 선생님께서 혹시 지금 증시가 굉장히 미국 증시가 그때 당시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이제 말이 나오는데 올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하셨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불과 2주 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때 그쵸. 네. 당시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주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음, 터지고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손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저희가 견디면서 투자를 할 거냐 이거를 정해야 음, 되는 거지. 음,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바꿀 거다 또는 뭐 이게 이렇게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무리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좀 베팅 도박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네, 그 어떤 불가능하죠. 뭐 네, 전문가건 뭐 수학자건 뭐 음, 경제학자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떻게 대응할지 네, 하루님이 미리 이더리움 가격 생각해 놓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렵죠. 가격을 생각하고 있어도 그런 곡선으로 떨어지면 못 보통은 사죠. 무서워서 못 네, 사거든요. 그래도 미리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한 거잖아요. 음, 물론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전략을 짜놓고 그대로 되면 일단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쉽게 음, 말해서 또 이번 사이클에 나는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장기로 보고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했으면 그냥 일단은 장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중간에 가격이 빠지면 두려워서 팔아버리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 되면은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자꾸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전략을 바꾸면 결국에 가서도 수익을 얻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음.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 원칙과 전략을 만들고 그대로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여기 채널을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잖아요.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런 위험을 안더라도 기대하는 목표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안는 거니까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 좀 냉정하게 내가 그 매수할 때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매수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있는 일들이 저는 뭐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지금만 있는 뭐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지나가고 뭐 지금 하락폭이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막 많은 건 아니라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리세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요즘에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사실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경기 그렇죠. 침체가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경기 침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다. 그러면은 뭐 경기라는 용어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음,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증시, 고용, 뭐 GDP, 국가의 경쟁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말이 나오고 있는 쪽은 고용 지표인데요. 실업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산 시장에 얼마나 미칠까는 중앙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당시에도 경기 침체 얘기가 초반에 나왔어요. 음, 그때 돌이켜 보면은 그때 밖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 뭐 명동에 상가가 다 텅텅 비어 있고 지금 다 이제 상가들은 다 줄 폐업하고 뭐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서비스업도 다 죽을 거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한 게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풀었던 10년 풀었던 것보다 그 해에 풀었던 게 많다고 할 만큼 돈을 엄청 풀어서 그걸 메꿨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경기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음, 배달로 음식을 많이 먹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음,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주는 위험보다는 저는 이 중앙정부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항해서 얼마나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돈을 얼마나 풀 거고, 이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자체는 좀 수치화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산 시장에 주는 데미지를. 근데 그 정책은 수치화가 좀 잘 되거든요. M2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음, 금리가 기존에는 어떤 속도로 올랐는데 지금은 0.5bp,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현재는 이 정도다. 약간 이게 수치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데니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용어를 명확히 정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 침체하면 느낌은 쉽죠. 뭔가 안 좋아지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경기 침체라는 게 뭐 최근에는 뭐 이슈가 코로나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푼 네, 돈이 뭐 결국에 없는 걸 찍어낸 거니까 그게 거품이 꺼진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거품이 꺼지냐 이건데 근데 사실 보면 돈이란 게 또 찍어내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약간의 그 뭐 인플레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만큼 부풀려진 게 뭐 망하면 또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돈이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죠. 어디론가. 네, 그러면 결국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거품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거품은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이렇게 줄어들긴 하겠죠. 그 거품들이 어디론가 또 항상 이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실제 오겠죠. 오면 자산들이 뭐 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사라지지 않고 네, 부동산이 가치는 떨어져 그게 뭐 건물이 똥 하고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론가 이제 옮겨가는 건데 그럼 그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포착해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잘 선제적으로 거기에 진입하면 경기 침체라는 건 어떻게 볼 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전 좋은 기회로 항상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회죠. 이제 볼 네.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게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돈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음,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달러나 뭐 달러를 제외한 뭐 한국의 원화 가치 같은 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약간 상대적으로 그런 건 있지만 뭐 달러라든지 기축 통화가 이제 뭐 갑자기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적절하게 잘 레버리지 하거나 기회를 삼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 경기 침체의 위기감이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때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요때 2020년 3월이죠. 요때 네. 2월부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음, 그 뒤로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 이 하락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음, 낙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요때도. 음, 네, 보시면 나스닥이 원래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자산이 아닌데 한 달 동안 32%가 하락을 했거든요. 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네, 우리가 알지만 코로나 때 펌핑이 엄청 됐죠. 음, 금리 인하 2022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021년 말이죠. 1년 반 동안 나스닥이 지수가 134% 상승을 했거든요. 음,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음,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칠게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138%의 음, 엄청난 수익률을 물론 얻을 수 있죠.
거의 서커스에 가깝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도 91%의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그냥 쭉 갖고 홀딩만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요때 다시 사야지 이런 음,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만 해도 이미 한 25% 빠진 상태잖아요. 음, 그때 팔고 글쎄요, 몇 퍼센트를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저점에 살 수 없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팩트를 생각을 해보면 설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이고 안 오면 네 그냥 뭐 사이클을 믿고 가도 요런 상승은 계속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냥 좋은 자산이라고 장기로 보고 투자했다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그냥 장기로 보고 홀딩하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산은 그냥 사팔사팔하는 트레이딩보다는 계속 모아가는 쪽을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 대부분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낙폭이 한 33%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은 빠질 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네, 아까 하루님이 말씀하셨던 3월만 놓고 봐도 이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달 동안 67%가 빠졌잖아요. 진짜 솔직히 이건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좀 많이 무섭긴 하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만약에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 가고 싶다 하면 한 반 정도는 매도하고 그냥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더 빠지면 더 사던가 뭐 요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100%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 팔거나 둘 중에 음,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비중 축소라는 좋은 전략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뭐 반을 판다던가 3분의 1만 판다던가 그래서 뭐 시드를 마련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지지 않습니까? 음,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한 3분의 1 덜어내고 가져가면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편이 수익률이 더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2020년이나 2008년이나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통해서, 전략을 좀 짜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뭐 손절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바이더 딥이라고 지금 빠지니까 음, 매수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도 음,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이렇게 다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좀 가장 두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찌됐든 금리 인상은 뭐 이제 거의 음, 예정된 미래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네. 경기 침체에는 확실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반대로 음. 금리 인상은 암호화폐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하루님부터. 금리 인하 말씀하신 거죠? 금리 인하요. 네, 죄송합니다. 아, 유동성 네네. 공급하기 위한 금리 인하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특히 한국인이라면은, 예,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시기를 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되게 2020년, 2021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2018년부터 되게 저금리 시대를 우리는 보내왔잖아요. 네, 예, 금리 인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전에 저는 당시에 또 은행원으로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내보냈던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일선에서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면은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금이 한 2%대였습니다. 제가 그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지금 뭐 예금해도 2%밖에 안 줘? 예금 만기 될 때 찾아갈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거밖에 안 줘요? 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율이 더 적어지니까 더
높은 수익률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4%, 5%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뭐 상가가 있다든가 부동산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그리고 갭 투자 같은 것도 뭐야 내가 2%로 빌려도 1년에 뭐 이거밖에 안 해? 이러면서 그냥 투자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산 시장에는 무조건 좋습니다. 사람들이 땡길 수 있는 한도랑 비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낮아질 때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자산 시장에 뭐 적든 크든 무조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 그 금리 인하의 폭이 그 경기 침체의 폭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0.5bp 인하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는 0.5bp 이상이면은 뭐 더 많이 인하해야 좀 자산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경기 침체는 별로 안 왔는데 금리 인하는 많이 했다. 그럼 사람들은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거든요. 가용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지금 팍 하고 이제 완전 횡보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인하 신호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2, 3년 동안은 계속 금리가 좀 꺾여서 하락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50bp, 12월 달에 25bp 이렇게 올해만 음, 125bp를 인하하고 네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인하한다. 네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은 불장이 오겠죠. 네, 불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저는 자꾸 이제 코로나 때를 떠올리는데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부터 그 3월, 4월, 5월을 지나고 폭등장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M2 통화량 그냥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M2 통화량이 최근에 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때 보시면 미국 M2 통화 공급량인데요. 요게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0년 3월. 이때부터 통화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보다 이 통화 공급에 대한 회복 효과가 더 강하니까 자산 시장은 폭등 시기가 온 건데요. 지금도 이제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사람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테니까 지금도 지금 이렇게 좀 내리다가 통화가 내리다가 다시 오른 상승세에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넘기고 통화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뭐 이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또 아직은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네, 아직 금리,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아서 네, 지금 음, 21 트릴리언 달러를 다시 음, 돌파했잖아요. 네, 네, 6월 네, 거 보면은 음, 네, 지금은 좀 음, 다시 재차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늘어나는 초입? 뭐 지금 한국 거를 보시면은 한국은 지금 통화량이 최근에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음. 2024년 1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게 늘어나니까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국내에는 부동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부동산 차트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내고 이걸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면은 미국 거를 보시면 되니까 요거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통화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때처럼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쪽인데 이런
경기 침체를 야기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책임론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뉴페이스 효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저희도 뭐 부동산을 부양했던 당도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총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되게 많이 압승을 했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시장에 타격을 줬던 정책들을 냈던 게 그 정책을 낸 당의 어떤 승패랑은 생각보다 영향이 음. 없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정치도 미래를 먹고 사나 보네요. 네, 음,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는 뭐 잘하든 잘못하든 뭐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더 표심에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데니월드님은 시장의 돈이 올해 한 125bp 정도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하면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하루님하고 동일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유동성이 어쨌거나 많아지는 거니까 네,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를 뭐 과거와 다르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쪽은 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 그쪽의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거래량이 일단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죠. 좋은데 그 뭐 대선도 그렇고 전체 흐름도 그렇고 뭐 최근에 민주당이 좀 더 지지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현재 경제 수준 그게 뭐 중산층의 비중 뭐 이런 거겠죠. 그 네, 비중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중산층이 좀 더 사라지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서민들보다는 중산층과 부유층이 많아야지 시장이 더 활발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음,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정책은 더 이제 서민 위주로 가겠죠. 그래야지 표를 많이 얻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지금까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다 서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음, 그런 표라는 것은 어쨌거나 다수 위주로 가니까 그런 것도 투자할 때 하나의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누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됐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됐거나 민주당이 했다는 것은 중산층에서 이탈이 더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투자 쪽은 좀 더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올해 한 1.25% 정도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코인 시장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음, 약간 그 전에 이제 투자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보다 그 전에 그 코인 사이클이 저한테는 더 우선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물론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그 코인 투자하는 마지노선은 내년 정말 길게 봐야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최대 길게 봐도. 네, 그 이후로는 코인 투자 쪽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금리 인하들 자체는 좋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도 뭐 바이든이 금리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나스닥 들썩이고 비트코인도 들썩이고 하잖아요. 50bp 인하할 줄 알았는데 75bp 한다더라. 네, 그럼 또 한 1000불, 어, 2000불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폭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과 좀 지금은 이제 좀 이런 말 하기도 무서운데 저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이클대로 계속 갈 거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애니얼드 님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정도로 돈을 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인 시장이?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경기 침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범위가 음, 굉장히 크다면, 경기 침체가 실제 오면 굉장히 자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겠죠. 네, 폭락을 하면 뭐 연준이나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내리고 뭐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경기 침체가 실제 왔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일으키지만 경기 침체라는 게 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역량이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막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그냥 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음, 실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했다. 그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시그널은 뭐 연준이 이런 데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게 실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제 연준이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원자처럼 행동을 하겠죠. 네, 실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을 때 막 다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길 거지만 그게 자산 시장의 가격이 반응돼서 좀 떨어진다면 근데 이제 연준이 다시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이걸 구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 아예 연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 경제가 무너져 그렇게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올 것 같진 않고 그런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자산 가격을 좀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연준이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그 음, 연결고리가 약한 은행들이 PF 부동산 PF 많이 들고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고 음, 네, 그때 이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예, 의문들이 그렇죠. 많이 나온 게 예, 불과 한 예, 1년 반, 맞아. 2년 전이거든요. 근데 예, 그때 대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연준이 선제 조치를 진짜 잘했어요. 예, 음, 그때 막 구제금융 빨리 하고 음, 은행들끼리 음, 연합시켜가지고 지금 약한 쪽 지원해주라고 하고 음, 주말 동안에 하루 만에 뭐 은행의 CEO가 교체되면서 그 은행의 지분을 다른 은행이 사들이고 음, 음, 그러면서 그게 되게 빠르게 수습된 사례가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도 되게 이게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시장에 좀 만연해 있는 것 같고, 늘 그랬듯이 세상은 제 갈 길 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음,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음, 비트코인은 죽지 않고 더 강해질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좀 그거는 자산 모으는 생각으로 그냥 모아가는 건 그건 필수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정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좀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음, 적당한 수준의 수익을 보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수익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준이 경기 침체가 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진 않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예, 경기 침체와 뭐 금리 인하 이런 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음, 나눠봤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다 떠는 걸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 내리셔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그 단기, 중기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어, 뭐 하락장 때 굉장히 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지는 않고 두 가지인데 다 아는 거긴 한데 첫째는 하락장 때 사실 다시 막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관망하거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그때 동안 이제 시드를 열심히 모으죠. 뭐 하락장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언제 하락장이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하락장이 길어지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네, 시장을 떠나진 않고 다시 이 비트코인 항상 하락장이 또 상승으로 항상 전환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가져가도 괜찮은 자산이니까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뭐 주식은 사실 우리 투자하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주식은 그럼요. 하락장 때 상쇄되는 탈출을 거죠. 해야 되지만 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음. 이제 알트는 좀 다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 서니까 그때까지 시드를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죠. 현금을 열심히 저는 이제 현금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 그래서 이렇게 시드를 모으고 또 하나 이제 가만히 시드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거로는 뭐 투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락장 때 제일 좋은 게 에어드랍 작업인 것 같아요. 음, 에어드랍 작업인데 크게 에어드랍 작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이더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 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예치를 해서 에어드랍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락장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저게 투자를 하면 그만큼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에어드랍을 받아도 결국 손실이거든요. 손실 확정이니까 뭐 이미 이제 물량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저 에어드랍,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에어드랍 작업은 소액으로 하든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무손실 에어드랍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장 때 해보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뭐 톤 생태계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 어떤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메인넷. 메인넷이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넷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넷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면 충분히 참여하고 나서 어떤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 에어드랍 작업들에서 이렇게 무손실 에어드랍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들,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알트코인 시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고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특히 하락장 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게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요. 막 돈이 된다고 하고 누가 뭐 몇천만 벌었다더라 누구는 뭐 졸업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적어요. 근데 하락장 때는 확실히 보면 제가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프로젝트 팀도 이 하락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면 망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그래서 저기 하락장 때 저런 어떤 테스트넷이나 저런 어떤 에어드랍 사전 에어드랍 하는 것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음. 좋다라고 하면 이 팀들은 일단 좀 괜찮은 팀인 거예요. 자산도 있고 이 하락장을 결국 여기 팀에 이제 팀원들 뭐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들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나름 이 좀 선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 때 에어드랍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 하락장 때 에어드랍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음, 때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저런 이번 기회에 에어드랍 작업들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고 넥스트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팀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팀들이 있네.
그리고 여전히 알고 보니까 또 막 조사하다 보면 그 팀들이 빵빵한 것도 알게 되고 VC들이 괜찮은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하락장이 아니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이 팀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막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다들 돈 잃고 힘든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이제 프로덕트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본 사람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음, 작업들을 하는 게 물론 에어드랍을 해서 실제 수익을 뭐 꽤 주기도 해요. 어쩔 때는 뭐 한 예를 들어 뭐 한 100개 작업을 하면 10개 정도는 수익이 나고 그중 한 개는 뭐 대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개 대박이 엄청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걸로 해서는 사실 뭐 엄청난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뭐 용돈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끼리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좋잖아요. 그래서 아, 저게 이제 중요하죠. 뭐 당장 뭐 나한테 큰 수익은 주진 않지만 저걸 하다 보면 이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 하락장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기회로 삼듯이 하락장 때 저는 에어드랍 작업을 해보면 아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구나.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음 알트코인 만약에 불장이 오면 아, 이런 것들이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음, 해봤으니까. 음,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뭐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 그 하락장 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드는 계속 모으고 있으면서 이런 에어드랍 작업들을 뭐 틈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네. 굉장히 바쁜데 바쁠 때는 뭐 시간을 거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처럼 하면 매일 루틴처럼 하루에 뭐 짧게는 10분, 뭐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시장이 조금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시장이 보인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 말고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을 일부라도 가져간다면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뭐 남들이 추천하는 알트코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직접 시장 파악해서 좀 미리 알트코인은 결국에 이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코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리 들어가서 뭐 VC하고 이런 것들이 물량 막 펌핑할 때 그때 한 10배 정도 먹고 나오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늦죠. 그래서 보통은 10배 펌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리는데 안 물리려면 이 프로덕이 나오기 전에, 코인이 나오기 전에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에어드랍 작업이죠. 그래서 사실 에어드랍에서 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걸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사실 에어드랍 작업만 해도 웬만한 회사 연봉보다는 많이 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시간이 다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하셔도 좋고 뭐 조금 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락장을 또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음 다시 장이 좋아질 때 이제 진입할 시점도 파악하고 시드를 어떻게 이제 좀 분산할지 어떤 또 알트코인 일부 투자한 다음에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하락장 때 뭐 몇 가지 나름의 이제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장 때 제1 원칙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산되거나 아니면은 뭐 현물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면은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아, 이거 이제 되게 안 좋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리가 결국 뭐 바닥 부근이었던 걸 몇 번 겪고 나서는 일단 시장을 음, 떠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당연히 시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생존에 주력을 하죠. 예, 음, 생존에 주력을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선물 거래하는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예전에는 뭐 10% 단위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아, 이젠 조금 더 밑으로 잡는 거죠. 한 15% 간격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매수할 때 더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나눠 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하락장 때 트레이딩 기회가 더 많거든요.
음, 하락장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해도 그런데 하락하게 되면은 되게 급하게 막 1분 봉으로 막 5%막 이런 게 네, 가끔 떨어져요. 네. 그러면 반등도 2, 3%가 막 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물론 위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하는 것 음,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에서 시스템적인 빈틈들, 뭐 음, 그 차익 거래라든가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게 더 잘 벌어집니다. 음, 오늘 8월 5일 오전 9시 같은 경우에도 테더는 김프가 5%였거든요. 네. 김 이더는 김프가 음, 10% 끼더라고요. 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테더를 바이낸스로 보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그대로 이더리움으로 사서 업비트로 가지고 오면은 5%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시장의 빈틈은 이런 시장이 음, 혼란하는 시기에 더 기회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더 좀 트레이딩이나 빈틈이 벌어지면은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식, 주식에서도 비상장 주식도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도 가지고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두나무를 좀 정리해가지고, 예, 이더리움을 또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두나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부터 상승폭을 계산했을 때 두나무가 오를 것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높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음, 것처럼 많이 빠진 것들을 제 우량한 자산이나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더 매수해서 비중을 높입니다.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물론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매수한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제가 추가로 매수한 것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장기 물량 제외하고는 계속 분할해서 덜어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성하는 거죠. 현금을 늘리거나 아까 제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거나 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뭐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투자, 이 판에 내 모든 걸 걸려고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일분봉 하나하나에 막 음, 모든 계산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설령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근데 음,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키는 게 모든 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음, 그러다 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코인 투자한다. 그럼 전체 자산 중에 20%만 하자. 내가 틀리고 망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것만 날리자. 이런 마음으로 좀 발을 걸쳐 놓는 것 같아요. 여러 음, 투자판에. 예전 같으면은 남은 80 다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에. 음, 여기에 올인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 지금은 생존에 올인합니다. 생존에 올인하고 공격성을 좀 낮추고 좀 방어력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네, 좀 침체장이 왔다. 근데 그거를 일단 지금 이제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침체장이 오면은 아마 나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막상 정말 나중에 진짜 침체장이 오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침체장이 오면 아, 그때가 침체장의 시작이었네. 하락장의 시작이었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침체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른 다음에 나중에 오게 될지 그걸 아무도 음, 모른다는 게 일단 되게 어려움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좀 손실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줄인다는 얘기는 손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이 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손실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로 갖고 있고 나는 뭐 몇 년 중장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손절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알트코인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뭐 선물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비중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시 좋은 장에 오면 그때 뭐 투자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줄여놓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내 재산이 몰빵이 돼 있으면 좀 합리적인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하루님처럼 이렇게 좀 비중을 일단 축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승률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런 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락장이 오면 비중 축소하고 아 이제 진짜 하락장이구나 하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침체장이 오면 일단 음, 코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맞아요. 없어요. 네, 저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래도 관심들이 있잖아요. 코인 하는 음, 사람들끼리는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코인 하던 사람들도 관심이 진짜 음, 하나도 없어요. 음, 코인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고, 맞아요. 코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그걸 손해본 사람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정말 이제 좀 심화된 거죠. 크립토 음, 윈터가 본격적으로 온 거고. 음,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코인판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음, 경우는. 그래서 좀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뭐 10,000달러 미만으로 뭐 한 1,000달러라던가 뭐 5,000달러라던가 지난 장에서는 1,000달러로 시작해서 이게 또 안전하게 하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포지션 잘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더라고요. 음, 사실 상승장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차트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 음, 특히 리스크 관리를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하락장에서 음, 투자를, 특히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저배율로 투자해야 되고 시드 음, 관리도 뭐 다 올인하지 않고 일부 들어가고 왜냐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공부하기에 하락장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님이나 뭐 데니얼드처럼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에어드랍에 뭐 진심이진 않고 뭐 디파이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니얼드님이 원화채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뭐 노동을 많이 하죠. 네, 사업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일단 좀 시드를 키우고 현금 보유하려고 좀 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현금 보유를 하면 나중에 꼭 코인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가 음. 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드를 이미 확보해놨냐. 아, 현금이 그쵸. 얼마나 있냐. 그게 그쵸. 되게 음, 중요하잖아요. 네. 경기 맞아요. 침체가 왔는데 자산 가치 확 하락하는데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뭐 전적으로 다 두드려 맞게 되니까 음, 이러면 사실 너무 아프죠. 그래서 좀 시드 확보를 미리미리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1번하고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음, 미리 음, 비중을 좀 축소해놨다면, 물론 내가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500만 원어치 손절을 하고, 그래서 500만 원 코인으로 갖고 있고 500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좀 손해보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비중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중 50으로 음, 올라가니까 손해보는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승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위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지하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는 네, 그렇게 현금 확보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에 하락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락장에 살아남으면 상대적으로 상승장 때는 조금 쉽거든요. 물론 요즘에 보면은 쉽지 않은데 네, 하락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거든요. 이제 하락장은 그쵸. 네. 일단 거래가 없어요. 이게 음, 띠 거리다가 음, 이게 쭉 빠지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진짜 진짜 조금 나오고 또 횡보하고 해서 아, 그게 가장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공을 쌓으면 그럴 때 거래 경험을 쌓으면 좀 자주 트레이딩 할 필요도 없고
감을 잃지 않은 수준만 거래해도 내공 증진에는 큰 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 횟수보다는 거래한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단기에 거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짧은 시장밖에 경험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음. 좀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서 계속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면 내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금 확보,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다 들어보니 좀 우리가 공통점이 많이 있네요. 저도 그렇고 저와 하루님하고 송장길님 다 보면 조금 조금씩은 다 다른데 공통점 한 가지는 일단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죠? 예. 네, 떠나면 안 시장을 돼요. 절대 네, 떠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시드 확보,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투자 올인하지 않는 자산 100%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음, 자기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에어드랍 작업 위주로 하고 하루님은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두 가지는 공통점인 것 같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하락장에는 아무튼 절대 음, 시장을 떠나지 말자. 괴로워도 남아있으면 기회는 또 온다. 그죠? 네. 그리고 현금을 열심히 확보하자. 음. 그러면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또 결국에 또 수익을 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가 떠나지 되면 좋을 것 않기 같습니다. 위해서 다 네, 저런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만 다를 뿐이지 떠나지 네, 않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맞네요. 네, 조정하고 맞아요. 망하지 그, 않으려고. 자산을 네, 분산시키고 네, 예. 그러면은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려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떠나려고. 예. 그쵸. 버티려고. 예, 네, 버텨야 결국 음, 나중에 그 달콤한 과실을 같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죠. 있어야 또 다시 이제 추세가 반전됐는데 하는 예, 느낌이 좀 예. 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기회를 네, 잡으려면 네, 시장에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떠나 있으면은 뉴스 보고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음, 그러면 이제 남들이 차려놓은 음, 밥상을 내가 계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렇죠. 항상 뭐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돈을 만들고 확보하고 그 안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드는 생각인데, 이게 사실 상승장 때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크게 손절을 보고 이제 다시는 안 쳐다본단 말이죠. 너무 가슴이 당연하죠. 아프니까. 반대로 하죠. 예. 예, 대부분 그런데 혹시 이제 이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상승장에 진입했다가 뭐 손실을 봤으면 또 손절을 하더라도 이거를 또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뭐 지금이 뭐 하락장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그죠? 모르죠. 모르지만 실제 뭐 하락장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해서 진짜 하락이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그 하락장이 심할 때 굉장히 기회가 또 오거든요. 그 밑에 있을 때 결국 그래요. 보면 네. 그 맞아요. 밑에서 그 진입한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좀 괴롭더라도 그래 이번에 내가 혹시 놓쳤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내가 나는 이번엔 기회 좀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결국 투자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이게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고 그 저기 밑에 있을 때 저점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기회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라지는 시장들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 근데 뭐 금 시장 안 사라지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사라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기회는 또 항상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부동산 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나스닥 지수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기업은 음, 없어질 수 있겠지만 네, 네, 비트코인도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없어질 수 음, 없는 자산 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분들이 막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본인들의 처한 상황이나 뭐 포지션도 다 다를 거고 또 이렇게 그렇죠. 급락하게 되면은 막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은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뭐 제가 억지로 뭐 떠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가 무서워가지고 떠나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저도 초보 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위기에 많이 태어나는 이유가 일단 자산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생존하는 거 위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